우리가 아주 비싼 뭐 바이올린 좋은 악기가 있으면 상당히 예민하겠죠. 이거 연주하기 어렵다고 무디게 만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 연습을 조금 더 하면 훌륭한 소리를 낼 수 있고 사실 훌륭한 연주자가 되는 겁니다. 예민한 아이도 비슷합니다. 아주 민감한 악기이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를 도와주는 거죠. 부모는 예민함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예민함을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 기자TV의 저는 조선의류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왜 그럴까 이런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를 잘 이해하고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 기자TV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 최치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예민한 아이 잘 키우는 법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네. 주제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예민한 아이 때문에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이 그만큼 많으신 건가요? 소아정신과 진료를 볼 때 예민하다라는 아이가 예민해요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참으로 많거든요. 예. 특히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네. 최근 들어서 좀 더 많아졌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냥 예민한 게 뭐 성격이지 이러면서 두고 본 분들이 더 많은데요. 요즘은 아무래도 조금 더 아이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민하다가 사실 조금 막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잠을 안 자면 우리 아이 예민해? 이렇게 좀 막연할 수도 있는데 예민한 아이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어떤 친구들더러 예민한 아이라고 하면 될까요? 일단 진료실에 예민하다라고 오는 친구들은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예. 이제 초등학교 전후로 이렇게 오는 친구들은 아마 가장 많은 거는 엄마랑 떨어지지 못한다.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잘 못한다. 등교하기를 좀 어렵다라는 경우로 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가 예민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가도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 아무래도 학교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학습도 학교에서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피드백을 줬다. 어.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걱정된 마음으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예민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인가요? 그렇죠. 우리 아이고 예민한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거 큰 문제는 아닌가요? 이런 걸로 많이 물어보시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관계에 대한 예민성이 많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래 관계에서 뭐 친구가 하는 말 한마디에 이제 신경을 쓴다든지 내가 했던 말이 혹시 친구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SNS에 올라온 포스트를 보고 감정이 유동치는 아이들이 내 스스로 좀 예민한 것 같아.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저한테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유아 자녀를 둔 분들이 네. 너무 많아가지고 공통적으로 아이가 조금 예민하다는 얘기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듣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들이 많아서 엄마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민한 아이는 사실은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네, 자주 깨고요. 한 번 울면 잘 달래지지 않고 환경 변화에 민감해서 방 안의 어떤 온도, 베개 이렇게 조금만 변해도 잠을 잘 못 이루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를 까다로운 아이, 까다로운 기질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difficult chil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러면 예민함의 원인은 선천적인 건가요?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 모두가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있어요? 그렇죠. 정신과에서는 모든 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고 말하지만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란성 쌍생아 연구를 하면 성격이 비슷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어떤 이유에서건 입양을 해서 이제 자란 환경이 다를 때도 나중에 한 20년 지나서 확인해 보면 두 아이의 성향이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성격이라고 말하는 거, 예민성이라는 게 타고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부모님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던한데 둘째는 예민 보스야. 카시트를 예. 안 쳤는데 첫째는 느긋하게 창밖을 이렇게 보는 친구가 있는 반면 즐기는데 네, 어떤 친구는 이 안전벨트를 매는 딸깍하는 소리에도 소스라지게 놀라는 아이가 맞아요. 있죠. 아예 타고난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고난 거에다가 후천적인 것도 네. 겹쳐서요. 네, 후천적인 요인으로는 뭐 제가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예. 부모의 양육 태도도 있겠죠. 부모님 스스로가 너무 예민하거나 불안도가 높다. 네. 그래서 아이를 혼자 두기를 어려워한다. 예. 그러면 아이는 낯선 환경이나 혼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험이 적어지겠죠. 부모님이 이제 아무래도 혼자 두는 경험을 기회를 조금밖에 줄 수 없으니까요. 예. 그러면 아이의 예민성이 점점 커지기도 하고요. 예. 부모님이 조금 과도하게 걱정이 많다 그러면 아이에게 세상은 좀 위험한 곳이야 라는 메시지를 줘서 아이가 새로운 환경,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이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다 결합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네, 말씀을 맞습니다.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거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아이가 예민한 성향을 좀 보이면 본인이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죄책감이라는 건 기본 전제가 예민함이 잘못됐다, 예민함은 부정적이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야지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 책에서도 제일 강조했던 게 예민함이라는 특성 자체가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민하는 것은 수신 기능이 좋다는 하나의 특징일 뿐입니다. 그 수신 기능이 좋은 걸 잘 활용하면 재능이 되는 거고요. 수신 기능이 너무 좋은데 잡음 제거 기능이 없으면 힘든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민함 자체를 잘 사용하면 누구 못지않은 보물이 되는 거고요.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하면 아이가 우리가 걱정하는 부정적 이미지에 뭐 약간 위축돼 있다든지 너무 까다롭다든지 이런 아이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면 조금 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까요, 선생님? 예민한 아이의 모습에 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눈치를 많이 보는 아이도 예민하다고 하죠. 낯선 사람이 있으면 엄마 뒤에 숨는 아이들, 이런 친구들 예민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친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표정이나 말이나 이런 거에 엄청 민감한 아이입니다. 관찰력이 좋은 아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감 능력이 더 좋을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민한 건 아까 감각 예민한 친구들 있잖아요. 소리 자극이나 촉각 자극이나 이런 친구들은 작은 자극에도 일상의 평범한 것에서부터 더 많은 기쁨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아이인 거죠. 그 말씀이 다 좋긴 한데 일단은 아이가 네. 새벽에 계속 깨고 외부 자극에 반응을 크게 하고 이럴 때 엄마가 그거를 당장 그렇게 마음먹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순간순간 예민함 때문에 무너지는 엄마들이 있다면 네.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지 조금 더 서로 편안해질까요? 이 관계가. 예민한 아이들 키우는 건 당연히 에너지가 더 많이 소요되는 거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신체적으로 부모님이 더 지치기 쉽습니다. 예. 특히 형제자매가 있을 때는 비교가 되죠. 무던 당연하죠. 아이는 좀 쉽게 되는데 네. 이 친구는 안 되니까 더 화도 화나고, 나고 답답하고 더 혼내게 비교하게 되고. 되니까 본인 것도 못 챙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쓰럽죠. 아이를 보면. 이럴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의 어떤 특성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아이가 우리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바꿀 수는 없다. 그렇죠. 우리의 성향이라는 건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조절이 가능한가요? 곁에서 부모님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통제나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한 얘기인가요? 제가 부모님께 꼭 강조드리는 것은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목적이 예민함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 예민함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우리가 아주 비싼 뭐 바이올린 좋은 악기가 있으면 상당히 예민하겠죠. 이거 연주하기 어렵다고 무디게 만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 연습을 조금 더 하면 훌륭한 소리를 낼 수 있고 사실 훌륭한 연주자가 되는 겁니다. 예민한 아이도 비슷합니다. 아주 민감한 악기이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예민함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예민함을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런 아이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부는 것도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람 소리를요? 네. 오. 자연 현상에 대해서 자극을 많이 받아서 뭔가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땐 바람 때문에 혹시 내가 날아가거나 엄마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긴 하죠. 그렇죠. 일단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안정감을 주는 게 그 모든 것보다 우선이 돼야 됩니다. 설명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죠. 엄마가 사라지는 것 같다고 느끼면 엄마 나라도 무서울 것 같아. 나도 누구누구랑 헤어지는 게 싫거든. 달래주는 게 우선입니다. 달래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불안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네가 엄마를 엄청 사랑하는 거구나. 긍정적으로 돌려줄 수 있겠죠. 아이의 예민함을 인정해주고 긍정적으로 돌려주는 태도가 지속된다고 하면 아이는 예민함 특성을 서서히 조절하게 됩니다. 외부 자극을 좀 덜어주는 게 합리적인 건가요? 아니면은 조금씩 같이 견뎌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그거를 차단하지 않고요. 그게 더 맞는 건가요? 두 개 다 맞습니다. 두 개 다 맞아요. 우리가 항상 양육에는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있죠. 이런 게 아니라 고민하죠.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데. 사실은 정반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를 봐서 한번 시도해보는 겁니다. 네. 근데 시도해봤는데 아이가 힘들어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아까 다시 안정시켜주고 공감해주고 다음번엔 난이도를 조금 더 낮춰서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친구들 100명 있는 데를 간다. 그럼 다음번에는 소규모 모임을 가게 하는 거죠. 갑자기 그렇게 네. 하면 좀 당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 그때 해봤는데 힘들면 예.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춰서 다시 시도해보고 그때도 힘들어한다? 그럼 조금 더 낮춰서 해보는 거죠. 자극의 정도를 조절해 주는 거죠. 그럼 선생님 정도를 낮춰서 했다가 이게 네. 어느 정도 견뎌지면 점점 높이는 건가요? 다시? 당연하죠. 학습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적당히 어려운 수준의 과제를 줬을 때 우리가 배우잖아요. 예. 너무 쉬운 거라면
재미가 없고 실력이 늘지 않고 너무 어려운 걸 주면 어떻죠? 포기하게 되죠. 그렇죠. 하기 싫죠. 예민 아이 똑같습니다. 자극이 너무 압도되는 상황이면 아마 아이는 피하려고만 할 겁니다. 이제 낯선 사람이나 낯선 환경에 있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한테 갑자기 엄마가 사라졌다, 아빠가 사라졌다. 그러면 사실 아이는 얼어붙게 되고 용기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에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엄마 곁에 더 안 떨어지려고 하겠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잃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참어라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예민함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은? 정신과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피 검사를 하면 당뇨 수치가 나오죠. 예. 수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정신과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스펙트럼 안에 있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스펙트럼이요. 예를 들어서 네. 기자님은 외향적이세요, 내향적이세요? 저는 외향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 기준이 뭐죠? 제 기준이네요. 네. 제가 정하는 거네요. 자기가 정한 걸 수도 있고 사실 네. 기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리고 그렇게 외향적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더 외향적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조금 덜 외향적일 때가 있죠. 상황에 따라. 그렇죠. 연속 선상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민한 아이, 예민하지 않은 아이 이런 흑백 논리를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어떤 상황에서는 조금 더 예민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선 덜 예민할 수 있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예민함을 갖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거의 모든 아이는 예민할 수 있다. 모든 아이는 예민한 면이 있는 거죠. 예민한 면이 있다. 누구나 본인한테 예민한 면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넌 예민한 아이야 이런 식으로 라벨링 하는 건 네. 사실 아이가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나 우리 성인들이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이한테 잘못 전달해 줄 가능성이 큰 거죠. 부모님이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에 예민함을 보일 때 그 부분을 사실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서 우리 아이가 조금 예민함을 보여. 그러면 이 아이가 학교 가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잡아주시려고 그것 때문에 더 고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어떤 네. 예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 안 떨어진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좀 잡아줘야지. 이 예민함을 좀 다스려줘야지. 이러면서 고민하시는 그렇죠. 부모님이라면 초등학교 때까지 아이가 예민함 때문에 떨어지지 못한다. 그때는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고민하시지 않는 걸 바라고요. 우리가 떨어지지 못한 이유는 뭐죠? 엄마랑 떨어지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불안하니까 그렇죠. 엄마랑 떨어지면 무섭습니다. 근데 그걸 강압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불안감이 줄어들까요? 커질까요? 커지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은 대부분은 옳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가 그런 예민함을 보였을 때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잘 다룰 수 있게 그 불안이라는 감정을 줄여줄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면 어떤 양법 맞습니다. 네 마음이 이랬구나. 너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 다음번에 우리 어떻게 해볼까? 푸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충분히 공감해 주는 거. 그리고 어른 눈에는 네가 힘든 일은 아니지만 너라면 힘들 수 있어 라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 이런 게 결국 아이의 감정 조절, 아이의 불안을 서서히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큰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다른 성향을 보일 때 아이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래와 조금 다르다고 느끼면 네. 부모님이 불안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불안감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네. 이런 순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 부모님은 그러면 불안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일단 화를 조절하는 법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화가 이미 나면 조절은 잘 안 됩니다. 화나기 전에 다스려야 되나요? 예. 예를 들어서 화가 난 다음에 선생님 화 안 내실 것 같아요, 선생님. 저도 냅니다. 근데 예민한 아이를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가 아이한테 화가 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를 오해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가 얘가 일부러 그런다거나 의지하고 노력을 조금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손들고 발표 못하고 쭈뼛쭈뼛 하는 일 있잖아요.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의 그런 특성을 의지와 노력, 옳고 그름으로 바라봤을 땐 당연히 화가 나겠죠.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건 나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해를 줄이는 게 사실은 모든 화 예방법의 첫 번째입니다. 타고난 성향이 있는데 그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절할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지 타고난 성향 갖고 아이한테 너는 왜 의지가 부족하냐 이렇게 말하는 건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매요? 얼굴 하얗게 할 수 없어요? 이런 거랑 사실은 비슷한 거겠죠. 근데 타고난 성향인지 아니면 이 아이가 그냥 이 상황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를 좀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 아시는 것 같긴 하고요. 아이가 아직은 사람들 곁에 있는 걸 좀 힘들어하는 아이인데 옆에 엄마가 그러는데 문화센터에서 엄청 유명한 선생님이 오신대. 그래서 사람들이 한 1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아이는 들어가기 힘들어합니다. 그럼 그걸 굳이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 그게 정말 아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게 아이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다면 굳이 아이를 불필요하게 스트레스 상황에 놓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 데리고 나와야 되는 그렇죠. 거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자세를 취할 때 아이도 그런 자세를 배웁니다. 꼭
꼭 그런 상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좀 견디는 방법을 또 배워야 되지 그렇죠. 않나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예. 학교 가야 되고 네. 화장실 혼자 가야 예, 되고 예. 안전벨트 매야 되고 예. 그렇죠? 그럼요.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들. 그쵸. 만약에 카시트에 안 타는 아이라고 안 태울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시를 간단히 하고 그건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가는 거는 좀 다른데요. 학교 갔을 때 그래도 선생님께 말해서 아이가 편해하는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옆에 함께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편안한 상황은 그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네. 꼭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되지만 자극을 조절해서 아이가 버틸 수 있는지 아닌지를 고민해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 푸시라는 게 중요합니다. 적당히 어려워야지 포기하지 않고 실력이 된다고 했죠. 부모의 이제 욕심 때문에 아이를 밀어붙이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어린이집에 가는데 어떤 아이는 왠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네. 그런 잠옷 친구 있는데. 많죠. 그럼 네. 엄마는 이제 그걸 싸우죠. 한겨울인데 너 그거 입으면 추워. 뭐 친구를 놀릴 거야. 그럴 때 화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아 그래 입고 가. 대신 엄마가 아이가 추울 수도 있으니까 코트 하나 챙겨주면 됩니다. 사실은 나는 부끄러울지 몰라도 아이는 부끄럽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친구들은 신경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간다 아이가 추워요. 그럼 아이가 코트 달라고 하겠죠. 아이가 스스로 경험해 봐야지 아 다음부터 내가 한겨울에는 잠옷 입고 나가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미리부터 실랑이를 해서 아이와 에너지 소모를 하는 건 불필요한 거죠. 불필요한 자극을 줄여주는 거, 불필요한 실랑이를 줄여주는 것도 사실은 화가 나는 상황을 조금 차단하는데 더 네,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쵸. 되겠네요. 훈육의 큰 흐름이 있는데 그거는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주도를 해야 되고 아이가 클수록 아이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거는 아주 큰 원칙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부모님이 있을 때 내가 봤을 때 한 2년 전보다 아이한테 지시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내가 더 간섭이 많아지는 것 같다. 그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줄어야 되는데 그쵸. 더 늘었다면 나를 한번 반추해봐야 되네요. 대기자 TV